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구름플러스입니다. 수출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 자명해지면서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1957년과 1958년 나란히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무려 58년 만의 일입니다. 수출 세계 순위도 6위에서 8위로 2계단 내려앉았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수출 1억 달러 달성을 기념한 무역의 날, 올해로 53번째 생일을 맞았지만 잔치상은 초라하기만 합니다. 극심한 수출 부진으로 올해 수출액이 4,970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58년 만에 2년 연속 마이너스 수출을 기록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8월까지 수출 감소폭은 8.8%로 세계 평균 수준의 2배에 달하며 6위에 올라있던 수출 세계 순위도 8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산업의 쌀로 불리는 철강과 경기를 많이 타는 조선업 등 수출 주력 품목들이 불황의 직격탄을 맞은 탓이 컸습니다. 실제로 지난 10월까지 수출 주력 품목 13개 가운데 컴퓨터를 제외한 12개 품목에서 마이너스 수출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전 세계 시장의 20%를 점유하고 있는 조선업계의 부진이 뼈아팠습니다. 중국과 기술 격차가 좁혀지면서 주력 품목들에서 경쟁이 심화된 것도 악재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에 따라 매년 무역의 날을 기념해 수여하는 수출의 탑 수상기업도 올해 1,209개로 2004년 1,191개 이후 가장 적은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100억 달러 이상 수출탑을 수상하는 기업은 14년 만에 종적을 감췄습니다. 올해 화장품과 의약품 등 유망 품목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수출 저변이 확대됐다는 점은 그나마 위안거리로 남았습니다. 연합뉴스TV 정주입니다. 최근 외환 보유액이 급격히 감소하고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있습니다. 금융 환경 변화와 일부 경제 지표들이 지난 1998년 IMF 외환 위기 때를 떠올리게 하고 있는데요. 미리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최소한의 안전판 마련에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은 지난달 말 3,719억 9천만 달러로 한 달 만에 31억 8천만 달러나 줄었습니다. 2달 연속 줄어든 건데 감소폭은 16개월 만에 가장 컸고 국제 순위도 홍콩에 밀려 8위로 한 계단 떨어졌습니다. 최근 이처럼 외환 보유액이 줄고 원달러 환율은 뛰면서 일각에서는 IMF 외환 위기 때를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과 청년 실업률 등 일부 경제 지표들은 이미 당시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 체질이 크게 개선된 만큼 아직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한국은행은 외화자산 운용 수익은 증가했지만 미달러 강세로 유로화와 엔화 등 외화자산 환산액이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외환 시장의 최후 안전판 마련에 애를 먹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과 일본 등과 미리 약정된 환율에 따라 위기 시 외화를 융통받을 수 있는 통화 스와프 협정을 맺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 하지만 지난 8월 통화 스와프 협정을 제기한 일본은 최근 한국의 경제부총리가 누가 될지 몰라 논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호무역 광풍이 전 세계에 휘몰아치는 가운데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경제 수장의 사실상 공백이 최소한의 안전판 마련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올해 3분기 기업이 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등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에서 빌린 돈이 크게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16년 3분기 예금 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을 보면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의 산업대출은 지난 9월 말 잔액이 176조 1천억 원으로 석 달 사이 5조 8천억 원 늘어났습니다. 은행이 부실 채권을 우려해 대출 심사를 강화하면서 비은행권을 찾는 기업들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비슷한 물건 사이에서 소비자가 특정 물건을 선호하는 이유 중에서 브랜드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브랜드 순위 변천사를 살펴봤더니 자동차와 아파트 등 기존 브랜드는 약해졌고 모바일과 SNS 등 새로운 브랜드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2006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100위권을 유지한 브랜드는 44개에 그쳤습니다. 사회 변화에 따라 브랜드 순위가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브랜드가 대폭 하락해 한때 국민차로 불린 현대차 소나타는 10년 전 5위에서
올해 78위로 떨어졌고 10년 전 19위를 기록한 BMW는 각종 화재 사고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31위와 비교해 44계단 급락하며 75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아파트와 외국 브랜드 퇴조 현상도 두드러졌습니다. 아파트 대표 브랜드인 레미안은 10년 사이 26위에서 57위로 하락했고 이 편한 세상, 푸르지오, 자이, 롯데캐슬 등은 순위권에서 탈락했습니다. 10년 전 11위와 18위에 올라있던 나이키, 코카콜라 등 익숙한 세계 브랜드들도 올해 100대 브랜드 순위권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 밖에 싸이월드, MSN 메신저 등 PC 기반의 인터넷 플랫폼은 순위권에서 벗어난 반면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 브랜드들이 상위권에 자리 잡았습니다. 카카오톡은 삼성 갤럭시, 이마트와 함께 대한민국 빅3 브랜드 위치에 올랐습니다. 한편 지난해 6위에 올랐던 롯데월드 어드벤처가 8위로 하락하는 등 경영 비리 혐의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를 받는 롯데그룹 브랜드는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네, 항공업계가 춘추 전국시대에 돌입했습니다. 대형 항공사는 비수익 노선을 중단하는 등 구조조정에 나섰고 저비용 항공사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반으로 재투자에 나서면서 입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국제선 점유율은 44%. 저비용 항공이 출범한 2005년 60%대를 훌쩍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사뭇 대조적입니다. 뒤늦게 위기감을 느낀 두 대형 항공사는 체질 개선에 돌입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이용객이 적은 사우디아라비아 노선을 내년 2월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인도 노선을 편성하고 다음 달부터 한 달간 인기 겨울 여행지인 라오스, 일본, 홍콩, 대만을 오가는 전세기 편을 마련했습니다. 아시아나는 승객 선호도가 높은 맨 앞줄 이코노미석에 2만 원에서 10만 원의 추가 운임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발생한 강진으로 이용객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행 부정기 노선 취향을 취소하는 등 선제적 노선 조정에 나섰습니다. 반면 저비용 항공업계는 순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주항공과 에어부산의 경우 지난 3분기 역대 최고 실적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수익은 새 항공기 도입, 신규 노선 확대를 통한 틈새 시장 공략 등 재투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항공기 한 대를 추가 도입하면 올해에만 4대가 이제 증가를 한 상황이고요. 연간 탑승객 규모도 올해 한 860만 명에서 내년에는 연간 1000만 명 이상을 수송할 수 있을 거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국내선과 중국, 동남아 등 해외 항공 노선을 복선화해 하늘길을 더 넓히겠다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중단거리 노선에 특화한 저비용 항공사들이 당분간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서입니다. 바둑에 인공지능 기사 알파고가 있다면 의학계에는 인공지능 의사 왓슨이 있습니다. 이 인공지능 슈퍼컴퓨터 왓슨을 이용한 진료가 국내에서도 시작됐습니다. 그 현장을 김지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여러 진료과 의사들이 모여 대장암 환자에게 적합한 치료법을 찾기 위해 의견을 내놓습니다. 협의 끝에 약물 치료를 하기로 했습니다. 합의에 따른 협진 모습인데 뭔가 색다릅니다. 환자 상태 같은 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 환자에게 가장 좋은 치료법이 뭔지 묻자 몇 초 후 답변이 뜨는데 의사들의 협의 결과와 동일합니다. 누가 답했을까? 왓슨이라는 인공지능 슈퍼컴퓨터입니다. 인공지능 의사 왓슨과 암 환자의 대면 진료가 성공한 겁니다. 왓슨은 치료 방법 도출을 위해 의학 교과서, 학술지, 최신 논문은 물론 세계 최고 병원들의 치료 방법을 분석합니다. 왓슨의 서버는 미국 IBM 본사에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진들은 이곳을 비롯해 접속이 허용된 곳에서 왓슨에게 언제든지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법이 궁금한 암 환자의 의문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정보를 내가 눈으로 보고 그러니까 좀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의료진은 왓슨을 활용한 치료가 진단 오류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왓슨 포 온콜로지 같은 경우는 거기다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좋은 자료를 제공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환자한테 더 안심하게 깨끗하게 저희가 설명해 드릴 수 있고, 하지만 이 인공지능 의사의 활용이 보편화되려면 한국형 질병자료 보충처럼 먼저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지난 2일 아시아나항공 부기장들이 기내에서 몸싸움을 벌인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항공사를 상대로 안전 관련 권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내에서 부기장끼리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이런 일이 발생하면 당사자 모두 비행을 취소하도록 항공사 내부 규정을 정비하라고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흥분 상태인 당사자 한 명이 그대로 비행에 참여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만일 이 사건을 승객들이 알았다면 비행하는 내내 항공기가 안전하게 운항하는지 불안했을 것이라는 판단에 섭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사건 이후 두 부기장을 비행에서 제외했으며 곧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난 5일 오전 6시 50분쯤 충남 당진 현대제철 열연 공장에서 기중기 조종사 34살 A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발견 10분 전 크레인 위에서 동료와 근무 교대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의 온몸에 다발성 골절과 장기 손상이 나타난 점에 비춰 32m 높이의 크레인 위에서 추락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범죄 현장에서 경찰이 가장 먼저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바로 지문 채취와 족적 확인입니다. 족적은 연령이나 키, 걸음 스타일 등을 알 수 있어서 용의자 특정에 중요한데요. 경찰이 신발과 타이어 문양 자료 수집에 나섰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50대 여성이 숨진 이른바 캣맘 사건. 범인은 어이없게도 낙하 실험을 하던 9살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용의자 추적에 어려움을 겪자 옥상의 족적을 분석해 초등학생이 가해자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50대 여성 등산객을 살해한 사패산 살인 사건 역시 정모 씨가 경찰에 자수한 뒤 족적 확인을 통해 범행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경찰이 이처럼 범죄 해결에 족적 등이 결정적 역할을 하자 오는 24일까지 시중에 출시된 신발과 타이어 문양 자료 수집에 나섭니다. 대상은 신제품 신발과 타이어. 경찰은 신발 타이어 제조업체를 직접 방문해 문양을 사진으로 찍거나 회사가 제공하는 사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경찰이 현재까지 확보한 신발 족적은 운동화와 캐주얼화, 구두 등 4만 7천여 종. 타이어의 윤적도 제조사별로 1,378종이 확보됐습니다. 신발의 족적은 연령대와 스타일, 브랜드가 달라 나이는 물론 신발 크기로 신장도 가늠해 볼 수 있고 걷는 스타일이나 구매 시기 등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여제 추적하고 범인을 검거하거나 아니면 압수수색했을 때 그 동일한 문양 신발이 있으면은 그걸 통해서 간접적인 증거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규 해외 브랜드나 희귀 신발 등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최근 사회적인 이슈를 데이터로 알아보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강설희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에 2017년도 예산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번 예산은 역사상 처음으로 400조를 돌파해서요. 슈퍼 예산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예산의 쓰임은 국방, 복지, 사회 간접 자본 투자, 교육 등 분야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데이터 뉴스 시간에서는 이 슈퍼 예산 중에서 일자리 관련 예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 상반기 실업률이 4%가 넘을 거라는 예상이 있죠. 정부는 말 그대로 실업률과의 전쟁을 치러야 할 텐데 일자리 예산이 그 전쟁의 무기가 되는 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그동안 정부의 일자리 예산은 어떻게 집행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정부는 2013년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부터 올해 청년 여성 일자리 대책까지 총 7건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목표 달성률이 70%에도 못 미쳐서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네, 70%라 아쉬운 수치네요. 사업별로는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도 살펴볼까요? 네, 2015년 청년 일자리 사업 67개 중에 취업과 직결된 사업에서 목표로 한 취업 인원은 13만 252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취업에 성공한 숫자는 9만 29명이었는데요. 비율로 따지면 69.1%입니다. 또 지난해 처음 도입된 세대 간 상생 고용 지원 사업의 목표 취업 인원은 6천 명이었는데요. 실제 취업 인원은 13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성과를 논하기가 좀 의미 없는 수준이죠. 네, 이름도 참 어렵네요. 세대 간 상생 고용 지원 사업. 자, 이게 임금 피크제 도입을 유도하는 사업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업장에서 높은 호봉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고요. 대신에 청년 신규 채용을 하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는 사업입니다. 중견 중소기업에서는 연간 1인당 1,080만 원, 대기업과 공공기관에는 540만 원을 각각 2년 동안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201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취업 인원이 13명에 불과했다니 원래 취지대로 확산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세대 간 고용 화해라는 컨셉으로 공익 광고도 많이 하던데요. 홍보가 부족한 걸까요? 아니면 사업의 실효성이 부족한 걸까요? 네, 전문가들은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올해 청년 일자리 예산은 2조 원이 넘었는데요. 게다가 주요 사업 중에 취업 성공 패키지,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 청년 취업 아카데미, 고용센터 인력 지원 이렇게 4개 사업은 추경에서 예산을 증액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산을 해보니까요. 증액도 되기 전에 예산도 다 쓰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주먹구구 예산 편성을 했다는 건데요. 목표 달성률은 낮고 가져가는 예산은 다 쓰지도 못했으니까 실효성이 정말 있는 거냐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추경 예산은 경기가 너무 나쁠 때 정부가 예산을 긴급하게 추가로 편성해서 경기를 살려보자는 거죠. 다른 분야에 쓸 수도 있었을 텐데 좀 아깝네요. 네, 그렇죠. 또 다른 사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라는 게 있는데요. 중소기업에서 인턴으로 일한 뒤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가 2년 동안 300만 원을 적립하면 1,200만 원으로 돌려주는 정책입니다. 이때 정부가 600만 원, 기업이 3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건데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죠. 네, 300만 원을 적립하고 1,200만 원을 받는다고 하니까요. 상당한 인센티브가 될 것 같은데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실제 성과는 10월 말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요. 목표치 10,000명의 40%에도 못 미쳤습니다. 근로자가 청년 내일 채움 공제에 가입하려고 해도 해당 기업이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참가할 수가 없고요.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청년 취업 인턴 제도나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내일 채움 공제를 이용하는 게 더 비용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유사한 제도가 또 있었군요. 이름도 비슷하고 혜택도 비슷한 제도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바로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청년 내일 채용 공제와 청년 취업 인턴 제도를 통합해서 기업이 청년 인턴을 채용할 때 청년 내일 채용 공제에 필수적으로 가입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통해서 5만 명의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내년 정부 예산안 중에서 눈에 띄는 일자리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에 필요한 재원이 애초 정부안보다 약 500억 원이 추가되면서요. 내년 공공부문 일자리를 10,000개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필요한 재원은 예비비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빅데이터나 가상현실, 바이오 등의 유망 산업 분야 위주로 예산을 집중시켰는데요. 예를 들어 451억 원이었던 게임 분야 일자리 창출 예산을 635억 원, 바이오 의료 기술 개발 예산도 1,950억 원에서 2,616억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또 선취업, 후 진학제도 활성화를 위한 일학습 병행자 참여기업도 올해 6,300곳에서 내년에 10,000개로 늘리고요. 정부가 직업훈련부터 취업까지 지원하는 취업 성공 패키지 인원도 올해 13만 명에서 내년 16만 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일자리 예산은 17조가 넘었는데요. 10.7%가 증가해서 12대 분야별 지출 가운데 가장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네, 여러 경제 지표를 볼 때 내년의 경제 상황이 밝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예산이 가장 많이 늘었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겠죠. 하지만 일자리를 만드는 것 못지않게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요.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정부 각처가 노동을 귀하게 여기는 풍토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은 일자리 예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강설희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